경찰 내사과 소속 김혜린 수사관님이시죠? 윤세훈의 말에 혜린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내사과에서 사람을 보낸다는 정보는 이미 한 달 전에 입수했습니다. 조성태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왜 가만두었냐고요? 당신을 통해서 경찰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가짜 정보도 좀 흘려주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의 감동 스토리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서울 삼성동 고급 오피스텔 단지 앞. 새벽 6시 김혜리는 검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3살 키 168cm에 날씬한 최고의 짧게 자른 머리카락이 그녀의 차분한 인상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윤 부장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윤세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1고살의 그는 회색 수트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젠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성구로 회장의 외동아들답게 품격 있는 외모와 세련된 매너를 겸비한 남자였습니다. 혜린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 일입니다. 혜린의 대답은 언제나 간결했습니다. 그녀는 윤세훈보다 반걸음 뒤에서 그의 오른쪽을 지키며 걸었습니다. 전직 특전사 출신답게 주변 상황을 예리하게 관찰하면서도 겉으로는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지하주 차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혜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보다 검은색 벤츠가 한 대 더 주차되어 있었고 그 차량 주변에는 담배꽁초가 여러 개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대기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부장님, 혹시 오늘 예정에 없던 미팅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윤세훈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혜린은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경호원은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차량 안에서 윤세훈은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형님.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분도 함께 오신다고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통화 내용은 평범해 보였지만 형님이라는 호칭이 혜린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대성구를 푸게자가 누군가를 형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후 혜린은 윤세훈의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며 하루 이과를 보냈습니다. 오가는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그녀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김혜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민간 보안의 사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청 내사과에서 파견된 잠입 수사관이었습니다. 대성그룹과 관련된 불법 자금 세탁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투입된 것이었습니다. 오후 5시 윤세훈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혜린 씨, 오늘 저녁에 중요한 식사 약속이 있습니다. 함께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인가요? 강남 쪽 일식집이에요. 조용한 곳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혜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윤세훈이 말하는 조용한 곳은 보통 수상한 거래가 오가는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작은 녹음기를 재킷 안주머니에 숨기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녁 7시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 윤세훈과 혜린이 도착했을 때 이미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훈아. 그 남자는 윤세훈을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최고의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친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형님, 기다리셨죠? 윤세훈은 그 남자와 포움을 나누었습니다. 혜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재벌과 후계자가 이렇게 격이 없이 대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평범한 관계는 아닐 것이었습니다. 아,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경호원 혜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혜린이 정중히 인사하자 그 남자는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며 시이 웃었습니다. 군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보기보다 대단하네요. 조성태입니다. 조성태. 혜린은 그 이름을 기억 속에서 찾아보려 했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남자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두 남자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지인 간의 만남처럼 보였지만 해리는 그들의 대화 속에 숨겨진 의미들을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요즘 사업은 어떠세요? 형님, 뭐 그렇저렇게 너도 알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조용히 해야 오래 가는 거지. 조성태의 말에는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리는 작은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혜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용히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역동적으로 사는 게 좋을까요? 갑자기 조성태가 혜린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탐색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답변이네요. 세훈이가 좋은 사람을 골랐어. 식사가 끝날 무렵 조성태가 조용한 목소리로 윤세훈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건 진행해도 될 것 같아.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해리는 그 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구체적인 거래나 계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더욱 세심하게 관찰해야겠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윤세호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혜린 역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혜린은 곧바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성태라는 인물에 대한 신상 조회가 필요했고 윤세훈과의 관계도 더 자세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경호라는 이름의 침묵 속에서 진실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해리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스럽게 그리고 더욱 예리하게 모든 것을 관찰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인물가 이제 시작되었으니까요. 조성태와의 첫 만남 이후 4월이 지났습니다. 해리는 그동안 조성태에 대한 신상조회를 요청했지만 내 사과로부터 온 답변은 예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성태 42세 전과 팔범의 조직폭력배, 중간 보스 불법 부동산 중 기업과 지하 도박장 운영이 주된 수입원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6년 전 혜린이 특전사 복무 시절 그녀의 후배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바로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참 좀. 내 혜린은 자료를 보며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후배 이정민 일병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0살의 앳된 얼굴로 언니라고 따르던 그 아이가 조성태가 운영하던 사채업체에 빚을 지고 결국 사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목요일 오후 윤세훈이 갑자기 혜린을 불렀습니다. 혜린 씨,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어요. 직원들과 함께하는 자리인데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가주실래요? 회식 자리에 경호원이 필요한가요? 요즘 좀 예민한 시기라서요. 그냥 안전상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윤세훈의 일거수일투조가 더 가까이서 관찰할 기회였으니까요. 저녁 7시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대성그룹 임직원 16명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혜리는 윤세훈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부장님 건배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윤세훈도 평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한창일 때 방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세훈아, 여기 있었구나. 조성되었습니다. 혜린의 손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혜린의 손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자연스럽게 이곳에 오는 것처럼 행동하며 윤세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
형님, 어떻게 여기를 지나가다가 차를 봤어? 혼자 먹기 심심해서 왔지. 윤세우는 당황한 기색 없이 조성태를 맞이했습니다. 오히려 반가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소개해드릴게요. 저와 오래된 사인 조성태 형님이십니다. 직원들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혜리는 그들의 표정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 조성태라는 인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린 씨, 또 벼매네요. 조성태가 혜린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난번과는 다른 좀 더 날카로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인사만 하고 제대로 이야기를 못 나눴는데 오늘은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해봐요. 조성태는 혜린 옆자리에 앉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군에서는 뭘 하셨어요? 특전사라고 들었는데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임무만 수행했을 뿐이에요. 겸손하시네. 특전사 출신이면 대단한 건데 혹시 사격이나 격투 같은 것도 잘하세요? 조성태의 질문들은 점점 구체적이 되어갔습니다. 마치 혜린의 능력을 시험해 보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평범한 수준입니다. 아, 평범한 수준이라니. 특전사 출신이 평범할 리가 없죠. 그때 윤세훈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혜린 씨는 정말 실력이 뛰어나세요. 제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오, 그래. 그럼 더욱 믿음직하네. 조성태는 혜린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분명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가에 무려 조성태가 윤세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훈아,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간 사이 혜린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AJKC 일이 에즈베디드 시버기어 패키지의 다음 주 화요일 예정대로 진행하자, 형님. 그런데 요즘 수사 쪽에서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걱정 마. 우리 라인은 안전해. 그보다 내 경호원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혜린 씨가요? 왜요? 느낌이 좀 이상해. 너무 관찰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혜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성태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설마요, 형님. 혜린 씨는 그냥 성격이 조용한 편이라서 그래요. 그래도 조심하자. 요즘 같은 때는 누구든 믿으면 안 돼.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자 혜린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성태는 혜린을 한 번 더 유심히 바라보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혜린 씨, 혹시 술 좀 드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근무 중이라서요? 아, 그렇구나.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마셔봐요. 제가 좋은 술 알고 있거든요. 조성태의 제안은 겉으로는 호의적으로 들렸지만 혜린은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윤세훈이 혜린에게 말했습니다. 혜린 씨, 조성태 형님이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가요? 네. 원래 사람을 잘 안 믿는 분인데 당신한테는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혜린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관심이 아니라 의심이라는 것을 윤세훈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혜린은 곧바로 내사과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조성태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화요일에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그날 밤 혜린은 점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조성태의 날카로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6년 전 죽은 후배 정민의 얼굴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정민아 언니가 반드시 그놈을 잡을게. 혜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이 작전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이기도 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혜린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조성태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녀는 완벽한 경호원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성태와의 두 번째 만남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혜리는 조성태가 말했던 화요일이 바로 내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윤세훈이 갑자기 혜린을 불렀습니다. 혜린 씨, 내일 저녁에 중요한 모임이 있어요. 좀 특별한 장소인데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종류의 모임인가요? 비즈니스 관련 미팅이에요. 다만 장소가 좀 일반적이지 않아서요. 혜리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성태가 말했던 그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화요일 저녁 혜리는 제 기단의 소형 녹음기와 비상송신기를 숨기고 윤세훈을 기다렸습니다.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크로노스라는 클럽이에요. 회원제로 운영되는 프라이빗 클럽입니다. 차량이 강남의 한 건물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고급차들로 가득한 지하 주차장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3층에 내리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붉은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마치 비밀 아지트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정장을 입은 매니저가 나타나 VIP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룸에는 이미 조성태와 두 명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훈아 왔구나. 소개할게. 김 사장, 박 사장이야. 두 남자는 혜린을 보며 경계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경호원인가요? 김 사장이 혜린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이라서 믿을만해요. 조성태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총도 잘 다르겠네요. 박 사장의 도발적인 질문에 혜리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기본적인 수준은 됩니다. 겸손하시네. 조성태가 테이블 위에 검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이번 프로젝트는 좀 큰 거냐? 조성태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건인가요? 윤세훈이 물었습니다.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된 거야. 우리가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 진행한다는 게 중요하지. 김 사장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합법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요? 뭐 완전히 합법은 아니지만 큰 문제 없을 정도야. 혜리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백한 불법 거래 이야기였고 윤세훈이 적극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혜린 씨 술 한잔 어때요? 갑자기 조성태가 혜린에게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무 중이라서요.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혜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말 한 잔만요. 혜린은 술잔을 받았지만 입술에만 살짝 댔습니다. 그런데 혜린 씨 평소에 이런 자리 많이 참석해 보셨어요? 박 사장이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요, 거의 처음입니다. 그럼 오늘 보고 들은 이야기는 절대 비밀이어야 한다는 거 아시죠? 당연합니다. 조성태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볼까? 이후 30분 동안 충격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강남 땅 불법 천매는 언제 시작하지? 다음 주 금요일이 적당할 것 같아요. 지하 자금 세탁 루트는 확보됐고 해외 계좌 3개 준비 완료했습니다. 여자들 공급은 그것도 문제 없어요. 깨끗한 애들로 준비했어요. 혜리는 모든 대화를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부동산 불법 거래 자금 세탁, 심지어 인신매매까지 윤세훈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마약 루트는 어떻게 되고 있어? 조성태의 질문에 김 사장이 답했습니다. 부산 쪽 연결고리 하나 더 확보했어요. 이제 공급에는 문제 없을 겁니다. 혜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들의 범죄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 첫 번째 거래를 진행하자. 장소는 어디로 할까? 평소 창고로 하시죠. 좋아, 세훈이. 너는 자금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형님 회의가 끝나갈 무렵 조성태가 혜린을 뚫어절라 바라갔습니다. 혜린 씨, 오늘 많이 들으셨는데 괜찮으시죠?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군에서 비밀 유지 훈련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 믿어도 되겠네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조성태의 표정에는 의심이 역력했습니다. 클럽을 나서며 혜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잡았지만 동시에 조성태의 의심도 받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윤세훈이 말했습니다. 혜린 씨,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형님이 당신을 좀 특별하게 보시는 것 같네요. 그런가요? 네, 좋은 의미에서요. 혜리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혜리는 내 사과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조성태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크로노스 클럽에서의 충격적인 회의가 끝내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혜리는 내 사과에 보고서를 올린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묘하게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즉시 대응 지시가 내려와야 할 텐데 말입니다. 목요일 아침 혜리는 평소처럼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편함에 뭔가 끼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흰 봉투 하나가 반쯤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혜리는 주변을 살펴보는 후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컴퓨터로 인쇄된 짧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다.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혜리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성태가 이미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주변을 둘러봤지만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혜리는 평소와 같이 윤세훈의 사무실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녀는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윤세훈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혜린 씨, 잠깐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평소와 다른 진중한 목소리였습니다. 혜리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앉으세요. 윤세훈은 책상에 기대어서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혜린 씨, 저랑 일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말 성실하게 일해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윤세훈이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군에서 정확히 뭘 하셨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려줄래요? 혜리는 순간 긴장했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특전사 업무를 했을 뿐이에요. 일반적인 업무라니 특전사가 하는 일반적인 업무가 뭔가요? 윤세훈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훈련이나 경계 근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혹시 정보 관련 일은 안 해보셨나요? 정보 관련 이요? 네, 수사라든지 그런 쪽 말이에요. 혜린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윤세훈이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쪽은 전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네. 조성태 형님이 혜린 씨를 보더니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느낌이요? 네, 맞지. 전문가 같은 관찰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평범한 경호원과는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혜리는 최대한 당황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마 군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윤세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형님이 혜린 씨한테 관심이 많으세요.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번 주말에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시는데 어떠세요? 해리는 즉시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럴 경우 더 큰 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 관련해서라면 참석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토요일 저녁에 약속을 잡겠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혜린이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윤세훈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아, 그리고 혜린 씨, 요즘 혹시 이상한 일은 없으셨어요? 이상한 일이요? 네, 뭔가 불편하거나 누가 따라다닌다거나 그런 느낌 말이에요. 혜리는 아침에 받은 쪽지가 생각났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혹시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 꼭 말씀해 주세요. 그날 오후 혜리는 내 사과 담당자에게 비상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은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김 수사관님은 현재 다른 업무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급한 일이시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혜리는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혜리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계속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봐도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혜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혜린 씨죠? 조성태입니다. 혜린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토요일 저녁 식사 약속 있죠?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좀 더 조용한 곳으로요. 어디로 하실 건가요? 제가 자주 가는 곳이 있어요. 나중에 세훈이한테 주소 알려주겠습니다. 아, 그리고 혜린 씨, 토요일에는 좀 더 편한 옷차림으로 오세요. 너무 격식 차릴 필요 없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혜린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성태의 목소리에서 묘한 의도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혜린은 비상 장비들을 점검했습니다. 작은 호신용 스프레이, 비상 연락용 송신기,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작은 칼까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혜린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아파트 건너편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 안에는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린은 조용히 불을 끄고 커튼 사이로 그 차를 지켜봤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혜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토요일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6년 전 죽은 후배 정민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던 반드시 조성태를 잡아내겠다고 말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검은 차가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혜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어젯밤 그 자리에 있던 검은 차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 조성태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윤세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 장소 주소입니다. 인천성도 해안가 창고단지 7번 창고 저녁 8시에 배워. 혜리는 그 주소를 보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고단지라니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분명 평범한 식사 자리가 아닐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혜리는 내 사과에 마지막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도 김 수사관은 부재 중이었고 대신 받은 사람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수사관님은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급한 일이시면 다른 부서로 연결해 드릴까요? 혜리는 전화를 끊으며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내부의 정보가 새고 있거나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후
오후 5시 혜리는 비상장비들을 몸에 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제기 난주머니에, 작은 칼은 부츠 안쪽에, 그리고 비상성신 기능 속옷 안에 숨겼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인천으로 향하는 동안 혜리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7시 30분, 송도 해안가 창고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신연스러운 분위기에 버려진 창고들이 즐기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7번 창고는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창고 앞에 도착하니 윤세훈의 차가 이미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차들도 여러 대 보였습니다. 검은 벤츠 2대와 승합차 1대가 더 있었습니다. 혜린이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윤세훈과 조성태뿐만 아니라 지난번 클럽에서 봤던 김 사장, 박 사장, 그리고 처음 보는 관장한 남자 5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혜린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혜린 씨 어서 오세요. 조성태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혜린이 물었습니다. 아, 갑자기 사람이 많아져서 놀라셨죠. 사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야 해서요. 조성태가 천천히 혜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세훈아, 내가 먼저 말해볼래. 윤세훈이 혜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혜린 씨,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혜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 내사과 소속 김혜린 수사관님이시죠. 윤세훈의 말에 혜린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내사과에서 사람을 보낸다는 정보는 이미 1달 전에 입수했습니다. 조성태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왜 가만뒀냐고요? 당신을 통해서 경찰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가짜 정보도 좀 흘려주고. 혜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1달간 자신이 수집한 모든 정보가 의도적으로 노출된 것들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크로노스 클럽에서의 회의도 물론 연출이었죠. 당신이 듣기를 바라는 내용들로 각본을 짜서 말이에요. 김 사장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진짜 거래는 이미 다른 곳에서 끝났어요. 당신이 경찰에 보고한 모든 정보는 가짜라는 뜻이죠. 혜린은 절망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노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조성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계획에 차질이 생겼거든요.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당신이 보낸 보고서 때문에 내 사건에서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가짜 정보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진짜 사업이 들킬 위험이 있어요. 박 사장이 혜린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처리라는 말에 혜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잠깐 형님들, 윤세훈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혜린 씨를 죽일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냥 어디 먼 곳으로 보냐면 세훈아 너는 아직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처리하는 게 좋아. 조성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애들 특전사 시절에도 많이 죽었어. 조성태가 혜린에게 다가오며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사고로 처리될 거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혜린은 6년 전 후배 정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남자 때문에 20살 어린 생명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성태 너 때문에 내 후배가 죽었어. 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후배 누구 말이야. 이 정민 너희 사채업체에 빚을 지고 자살한 아이 말이야. 조성태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아, 그의 말이구나. 기억나네? 그의 예쁜 애였는데? 그의 무심한 말투에 혜린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 계속이야.
혜린이 조성태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뒤에 서 있던 남자들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아니야. 조성태가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창고 안쪽에 밧줄이 있어. 일단 묶어도 남자들이 혜린의 팔을 뒤로 돌려 밧줄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혜린은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불리했습니다. 혜린 씨, 정말 죄송해요. 윤세훈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용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너도 똑같은 놈이야. 혜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밧줄이 묶인 혜린은 창고 한쪽 구석에 버려졌습니다. 조성태와 다른 남자들은 밖으로 나가며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혜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속옷 안에 숨겨둔 비상 송신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작은 버튼을 손가락으로 찾아 눌렀습니다. 송신기에서 작은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이 신호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간절히 바라며 혜린은 눈을 감았습니다. 바깥에서 조성태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혜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나가야 했습니다. 정민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어둠 속 창고에서 혜린은 밧줄이 묶인 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목의 시계는 밤 9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송신기를 작동시킨 지 1시간이 넘었지만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여전히 조성태와 그의 부하들이 무언가를 논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옌센, 언제 처리할 거야? 새벽에 하자. 그때가 가장 조용하니까 바다에 버릴 건가? 만약 너무 뻔해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게 좋겠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혜린은 절망감과 분노가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혜린은 조용히 손목의 밧줄을 살펴봤습니다. 특전사 시절 배운 탈출 기법이 떠올랐습니다. 손목 관절을 특정 각도로 꺾으면 밧줄이 조금씩 느슨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고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더니 몇 대의 차량이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 혼자 지키고 있어. 우리는 일 보고 온다. 조성태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형님,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한 명만 남겨두고 모두 떠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가 기회였습니다. 혜린은 더욱 집중해서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피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자 한쪽 손목의 밧줄이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형님. 네, 아직 가만히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발걸음 소리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아직 살아있나? 덩치 큰 남자가 손전등을 비추며 혜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짓짓 밧줄을 풀려고 애쓰고 있었네. 소용없어. 남자가 혜린의 밧줄을 더 단단히 조이려는 순간 혜린이 재빠르게 다리를 걸어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남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사이 혜린은 필사적으로 밧줄을 풀었습니다. 한쪽 손이 자유로워지자 나머지도 빠르게 풀 수 있었습니다. 인연이 남자가 일어나서 혜린에게 달려들었지만 혜린은 특전사 훈련으로 단련된 몸으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정확한 급소 공격으로 남자를 기절시킨 후 혜린은 그의 휴대폰과 차 열쇠를 빼앗았습니다. 창고를 나서며 혜린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차는 검은 승합차 한 대뿐이었습니다. 혜린은 승합차에 올랐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인천 송도 해안과 창고 단지에서. 하지만 통화 중에 뒤에서 차 헤드라이트가 비춰왔습니다. 조성태 일당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혜린은 급하게 전화를 끊고 차를 급발진시켰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과의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연이 어디로 뒷차에서 조성태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리는 송도 신도시의 복잡한 도로를 누비며 추격을 따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 지역을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해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습니다. 해리나 듣기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나 김진호야. 중사 김진호 해린의 예전 후였습니다. 특전사 시절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선배였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제 번호를 너 송신기 신호 받았어? 예비형 네트워크에 잡혔거든. 해리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인천 송도 쪽인데 쫓기고 있어요. 알겠어. 내가 신고했으니까 경찰이 곧 올 거야. 그 전까지 버텨. 감사합니다. 통화를 끄는 해리는 더욱 집중해서 운전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차는 두 대로 늘어났고 점점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송도 중앙공원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경찰도 더 빨리 올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공원 근처에 도착하자 해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조성태와 그의 부하들도 차에서 내려 추격했습니다. 잡아, 절대 놓치면 안 돼. 해리는 공원 안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행히 늦은 시간이지만 조급하는 사람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해린의 외침에 시민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조성태 일당은 사람들 눈에 띄자 잠시 멈춰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다. 일단 빠져. 조성태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김혜린, 조성태가 해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들이 사라진 후 곧 경찰차들이 도착했습니다. 해린은 경찰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내 사과 김혜린 수사관입니다. 조성태 일당의 은신차를 찾았어요. 경찰들은 즉시 창고로 향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해린이 기절시킨 남자도 깨어난 후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며 해린은 지난 한 달간의 모든 일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비록 증거는 부족했지만 적어도 조성태와 윤세훈의 정체는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새벽 5시 해린은 경찰서를 나서며 김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배님이 아니었다면 뭘 우릴 길이 그런 소리 마. 그런데 해린아, 이제 조심해야 해. 그놈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고 있어요. 해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정민아 언니가 포기하지 않을게. 해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치밀하고 확실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조성태와의 진짜 승부가 이제 시작되었으니까요. 해린이 조성태 일당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윤세훈과 조성태에 대한 전국 수배령을 내렸지만 그들은 마치 증발한 것처럼 행방을 감췄습니다. 화요일 오후 해린은 사사과 사무실에서 새로 배정받은 담당자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수사관, 이번 사건으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성그룹과 조직폭력배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발견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핵심 인물들을 잡지 못했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렸으니 곧 잡힐 겁니다.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 구석은 불안했습니다. 조성태 같은 인물이 그렇게 쉽게 잡힐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해리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을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해리는 인터폰으로 확인해 봤지만 택배 기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해리는 조심스럽게 문 뒤에 썼습니다. 저 택배 주문한 적 없는데요. 김혜린 씨 맞으시죠? 꽃 배달 왔습니다. 꽃 배달이라는 말에 해리는 더욱 경계했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꽃을 보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잠시만요. 해리는 재빠르게 휴대폰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이 택배 기사 올라온 거 맞나요? 아니요. 오늘은 택배 없었는데요. 해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성태 일단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평가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김혜린 나와 이번에는 조성태의 목소리였습니다. 혜린은 즉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합니다. 아이웬 우액이 감년지감 맨장에도 문연지감 2번 벌었습니다. 하지만 조성태는 기다릴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문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간다. 쾅쾅 현관문을 발로 찾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리는 부엌에서 식칼을 집어들고 베란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탈출 경로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왔다. 조성태의 목소리와 함께 발걸음 소리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에이, 김혜린 어디 숨었어? 혜리는 베란다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갈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래층 베란다에 빨래가 널려 있어서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찾았다. 조성태가 베란다로 나오는 순간 혜리는 과감하게 아래층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인연이 조성태도 뒤따라 뛰어내리려 했지만 그의 몸무게 때문에 주저했습니다. 혜리는 아래층 베란다에서 다시 한번 뛰어내려 1층 정원에 착지했습니다. 핵전사 시절 훈련 덕분에 큰 부상 없이 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정원에서 혜리는 관리사무소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보안요원이 있었고 사이렌 소리도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수배범이 저를 쫓고 있어요. 보안요원이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요? 그때 조성태가 아파트 뒷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혜린을 보자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김혜린 혜린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뛰어나갔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이 많았고 조성태도 함부로 행동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성태가 재킷 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권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조성태가 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6년 전 내 후보를 죽인 게 너야. 혜린도 맞서서 소리쳤습니다. 그 애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 20살밖에 안 된 아이였다고.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약한 놈은 죽는 거고. 조성태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경찰차들이 도착했습니다. 층을 내려놓으세요. 확성기를 통한 경찰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조성태는 잠시 망설이더니 혜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같이 죽자. 혜린은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조성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총을 빼앗기 위한 몸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아 안노아 두 사람이 뒤엉켜 싸우는 사이 총이 하늘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확 그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일제히 달려왔습니다. 혜린은 조성태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특전사 시절 배운 제압수로 그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의학 조성태가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쳤지만 혜린의 제압수라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조성태, 넌 이제 끝이야. 혜린이 조성태의 팔을 비틀며 외쳤습니다. 이정민을 기억해. 내가 죽인 내 후배를 기억하라고. 경찰들이 도착해서 조성태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조성태 당신은 살인교사,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체포됩니다. 조성태는 수갑에 채워진 채로 혜린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김혜린, 내가 감옥에서 나오면 넌 평생 못 나와. 혜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은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놀랄 거야. 조성태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것을 보며 혜린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혜린은 빗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민아, 이제 됐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혜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며 혜리는 마지막으로 조성태와 마주쳤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혜린이 물었습니다. 후에 웃기는 소리 안에 조성태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그럼 감옥에서 평생 후회해. 혜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조성태가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성그룹 불법 자금 세탁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고 혜린의 잠입수사 이야기는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군 출신 수사관 한 달간 위장 잠입으로 조직범죄 소탕. 특전사 출신 김혜린 수사관 목숨 걸고 정의 실현. 신문과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었지만 혜린은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사사가 사무실에서 혜린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김 수사관, 정말 그만두실 건가요? 동료 수사관이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승진도 확실한데 왜요? 혜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조성태를 잡은 후에도 마음속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던 건 정의가 아니라 복수였던 것 같아요. 복수요? 6년 전 죽은 후배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조성태를 잡고 나니 정민이가 돌아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동료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하실 건가요? 다시 군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그날 저녁 혜리는 이 정민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 정민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앞에 꽃을 놓고 앉았습니다. 정민아 언니가 그놈 잡았어. 바람이 불어와 혜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근데 이상의 복수를 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네. 너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 혜리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정민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는 항상 웃었지. 힘든 일이 있어도 언니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웃었잖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민아 언니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진호 중사가 서 있었습니다. 네, 왜 좋은 성관했는데 혜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복수는 끝났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이요? 응, 정민이를 위한 복수는 끝났으니까 이제 혜린이를 위한 인생을 살아봐. 김진호의 말에 혜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민이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글쎄요, 언니 이제 그만 울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렇게 말했을 거야. 혜린은 정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배님 전 다시 군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군으로, 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정민이와 함께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김진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책상 위에 개인 물품들을 박스에 담으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김 수사관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새로운 신입 수사관이 서 있었습니다. 네, 선배님을 보고 경찰이 되고 싶어서 지원했어요. 존경합니다. 혜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별거 안 했는데요. 아니에요. 선배님 덕분에 나쁜 놈들이 처벌받았잖아요. 저도 선배님처럼 정의로운 경찰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해리는 자신의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정의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후 3시 해리는 내 사과를 떠났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었습니다. 김 수사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 주세요. 군에서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해리는 모든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해리는 짐을 정리하며 군복을 꺼냈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군복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해리는 거울 앞에서 군복을 입어봤습니다. 여전히 잘 맞았습니다. 인연은 주머니에서 군본줄을 꺼내 목에 걸었습니다. 특전사 시절부터 간직해온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영이 지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아 언니는 이제 정말로 앞으로 나아갈게. 바람이 불어와 커트를 흩날렸습니다. 마치 정민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리는 재입대 수속을 위해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그녀의 군복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고생이 많구나. 나라 지켜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해리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국방부 건물 앞에 도착한 해리는 잠시 멈춰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김혜린 중사 복귀 준비 완료.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달 후 해리는 새로운 무대에서 후배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기합, 기합. 후배들의 우렁찬 구령 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있었습니다. 정민이 같은 아이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강하고 올바른 군인들을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점호 후 해리는 혼자 부대 뒤편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올려다보며 그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다시 군인으로 돌아왔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군복을 흩날렸습니다. 해리는 깊은 숨을 쉬며 내일을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딘가에서 또 다른 작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김혜리는 다시 태어났으니까요.